세계 1위가 가장 많은 나라는 어디일까요? 미국이라고 생각하셨나요? 중국이라고 예측하셨나요? 아닙니다. 세계은행이 발표했습니다. 전 세계 개발도상국 정책 위반자들의 필독서로 지정한 나라, 중진국 함정을 스스로 빠져나온 유일한 나라, 성장 슈퍼스타 대한민국이었어요. AI 반도체 점유율 90%, 세계 1위, 조선업 수주 세계 1위, 2차 전지 세계 1위, 방산 수출 증가율 세계 1위, 넷플릭스 비영어권 콘텐츠 세계 1위, 100년 역사의 샤넬을 미국 시장에서 이긴 나라, 한국입니다. 그런데 1953년 이 나라의 1인당 소득은 아프리카 최빈국보다 가난했습니다. 미국 학자들은 말했어요. 이 나라에 원조를 쏟아붓는 건 낭비다. 70년이 지났습니다. 최빈국이 세계 1위 보유국이 됐어요. 도대체 이 나라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 공개됩니다. 한국 최고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편집장 톰이 이 취재를 처음 제안했을 때 저는 웃었습니다. 한국? 세계 1위가 가장 많은 나라가 한국이라고? 톰이 보고서를 내밀었어요. 세계은행 최신 자료였습니다. 웃지 말고 읽어봐, 살아. 읽었습니다. 그리고 웃음이 멎었어요. 믿을 수 없습니다. 2026년 1월 워싱턴 세계은행 본부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모니터 앞에서 얼어붙었다는 내용이 보고서 첫 페이지에 있었습니다. 108개국 데이터 분석 결과 중진국 함정을 스스로 빠져나온 나라가 단 하나였다고요. 대한민국. 나는 그 나라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제 이름은 사라 베넷입니다. CNN 경제부 시니어 기자로 40년을 일했어요. 1987년 블랙먼데이 금융위기를 취재했고 2008년 리먼 브라더스 파산 현장에 있었습니다. 남미 외채 위기, 아시아 금융위기, 유럽 재정위기.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신념으로 살아왔죠. 은퇴 전 마지막 특집이었습니다. 세계 1위가 가장 많은 나라는 어디인가? 솔직히 큰 기대는 없었어요. 아시아 국가들의 통계 과장은 여러 번 봐왔거든요. 서울 도심 호텔방, 첫날 밤. 벽에는 출력한 데이터표를 붙였습니다. 취재 노트를 펼쳤어요. 그리고 숫자 하나와 마주했습니다. 1953년 이 나라의 1인당 소득 67달러. 다시 봤습니다. 오타인가 싶어서요. 오타가 아니었어요. 당시 가나가 175달러였습니다. 필리핀이 257달러였어요. 아프리카 최빈국보다 한국이 더 가난했던 겁니다. 전쟁으로 모든 것이 잿더미가 된 나라였어요. 공장도 없었습니다. 도로도 없었어요. 서울 한복판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집들이 즐비했습니다. 나무도 없어서 산이 민둥산이었다고 했어요. 겨울에 땔감이 없으니까 산의 나무를 베어버린 겁니다. 석유 한 방울 나지 않고 철광석도 없고 구리도 없었습니다. 자료를 더 뒤졌습니다. 미국 국무부 1950년대 보고서가 나왔어요. 한국의 경제 발전 가능성은 없다. 세계은행 초기 보고서도 비슷했습니다. 이 나라에 원조를 쏟아붓는 건 낭비라고 했어요. 그랬던 나라가 지금 수출 세계 6위입니다. 펜을 내려놨어요. 영국이 현재 수준의 국민소득에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을 계산했습니다. 산업혁명 시작 시점부터 치면 150년이었어요. 미국은 100년. 일본은 메이지 유신 이후 80년이 걸렸습니다. 한국은 40년.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혹시 제가 뭘 놓쳤나 싶어서. 틀리지 않았습니다. 노트에 적었습니다. 어떻게? 세계은행 보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중진국 함정이라는 개념이 나왔어요. 개발도상국이 어느 정도 성장한 뒤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멈춰버리는 현상입니다. 현재 108개국이 이 함정에 갇혀 있다고 나와 있었어요. 세계 인구의 75%. 브라질을 봤습니다. 땅은 한국보다 85배 크고 석유도 나오고 철광석도 넘쳐납니다. 한국보다 먼저 자동차 산업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브라질은 여전히 함정 안에 있습니다. 스스로 빠져나온 나라. 보고서에 단 하나만 적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영국 150년, 미국 100년, 일본 80년, 한국 40년. 이 속도를 가진 나라는 지구상에 단 하나입니다. 창밖을 봤어요.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불빛이 끝없이 이어졌죠. 저 불빛들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집이고 누군가의 삶이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공장 나가고 논밭에서 허리 한번 못 펴고 자식 등록금 위에 밤새 일한 사람들. 그 시간이 저 숫자 안에 들어있는 거겠죠. 냉소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무시하기엔 숫자가 너무 명확했거든요. 40년 동안 기자 생활하면서 배운 게 하나 있습니다. 숫자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튀어나올 때는 두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조작이거나 진짜거나. 조작이라면 세계은행이 모를 리 없습니다. 그럼 진짜인 건가?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한국인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우진입니다. 일주일 동안 코디 맡았습니다. 악수를 했습니다. 그가 내일 일정을 알려줬어요. 반도체 공장 브리핑이요? 정우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직접 보시면 압니다. 손톱 위에 뭔가 올려져 있었습니다. 쌀알만 했어요. 아니, 쌀알보다 작았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삼성전자 반도체 연구소 브리핑룸. 엔지니어가 저를 보며 물었어요. 몰랐습니다. 그냥 작은 칩처럼 보였어요. HBM입니다. 고대 역폭 메모리. 인공지능 연산에 쓰이는 특수 반도체죠. 노트를 펼쳤습니다. 받아 적기 시작했어요. 냉정하게, 기계적으로.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쓰시는 핸드폰 안에 이게 들어있습니다. 챗GPT가 여러분 질문에 답하는 것도, 유튜브 영상이 끊김없이 재생되는 것도 전부 이것 때문입니다. 아직도 실감이 안 났어요. 엔지니어가 화면을 켰습니다.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엔비디아 아십니까? 미국 AI 반도체 회사. 시가총액이 한때 3조 달러를 넘었습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회사죠. 알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 엔비디아가 만드는 AI 칩의 핵심 부품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만들어서 납품합니다. 펜이 멈췄습니다. 화면에 세계 HBM 시장 점유율이 떴어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한국 회사를 합치면 90%가 넘었습니다. 왕에게 칼을 납품하는 대장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엔비디아가 왕이라면요. 엔지니어가 웃으며 말했어요. 농담처럼 들렸지만 숫자는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삼성과 하이닉스가 멈추면 전 세계 AI가 멈춥니다. 과장 아닙니다. 구조가 그렇습니다. 다시 확인하고 싶었어요. 이게 정말인지. 브리핑이 끝나고 정우진이 다가왔습니다. 믿으세요? 솔직하게 답했어요. 숫자를 다시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정우진이 웃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더니 검색창에 뭔가를 쳤어요. 화면을 제게 보여줬습니다. 관세청 공식 발표였습니다. 2026년 2월 열흘간 반도체 수출액 67억 달러. 전년 동기 대비 2배입니다. 화면을 응시했어요. 이게 열흘치입니다. 숫자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1990년대만 해도 반도체 강국은 일본이었습니다. 엔지니어가 다시 말했어요. 도시바, NEC, 히타치. 세계 시장을 일본 기업들이 장악했었죠. 한국은 후발주자였어요. 기술도 없고 경험도 없었습니다. 일본 기술자들 어깨 너머로 배웠습니다. 그래프가 바뀌었습니다. 1990년부터 2026년까지 시장 점유율 변화였어요. 일본 기업들의 선이 가파르게 내려가고 한국 기업들의 선이 올라갔습니다. 2010년대 초반에 교차했어요. 그 뒤로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일본 정부가 지금 수십조 엔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반도체 부활을 선언했어요. 그런데 아직 우리 벽을 못 넘고 있습니다. 일본 기술자들 어깨 너머로 배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이 수십조 엔을 쏟아부어도 한국 벽을 못 넘고 있다고요. 노트에 받아 적다가 멈췄습니다. 선생님을 이긴 겁니다. 저는 기자 40년 동안 많은 나라의 산업을 취재했습니다. 독일 자동차, 일본 전자제품, 미국 소프트웨어. 선진국들의 독점 분야를 봐왔어요. 그런데 이건 달랐습니다. 석유도 없고 자원도 없고 땅덩이도 작은 나라가 전 세계 AI의 심장을 독점하고 있는 겁니다. 핵무기도 아니고 달러를 찍어내는 기축통화도 아닙니다. 손톱만 한 칩 하나로요. 노트에 받아 적었습니다. 그런데 손이 떨렸어요. 아주 살짝.
40년 동안 숫자만 믿고 살아왔습니다. 감정은 배제하고 팩트만 보려 했죠. 그런데 지금 이 숫자들은 제 상식을 흔들고 있었어요. 아니, 흔드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부수고 있었어요. 이런 나라는 지구상에 단 하나입니다. 브리핑 룸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문득 생각했어요. 세계 어딘가에 이 회사 다니는 자녀를 둔 부모들이 있겠구나. 야근 많다고 주말에도 나간다고 걱정했을 분들. 그 야근이 지금 전 세계 인공지능을 돌리고 있는 거였습니다. 정우진이 차키를 돌렸습니다. 오늘 밤 호텔 복도 한번 보세요. 무슨 뜻인지 물었어요. 밤 11시쯤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정우진이 웃기만 했어요. 차를 타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 창밖으로 공장 지대가 보였습니다. 밤인데도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어요. 굴뚝에서 하얀 수증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손가락으로 노트를 넘겼습니다. 오늘 받아 적은 숫자들을 다시 봤어요. 90%, 67억 달러, 열흘, 40년 경력 동안 이런 숫자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밤 11시, 정우진의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게 됐습니다. 밤 11시, 정우진의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게 됐습니다. 호텔 복도를 나섰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갔죠. 정우진이 앞서 걸었어요. 저기요. 정우진이 멈춰섰습니다. 호텔 맞은편 아파트 단지였어요. 외벽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저기 보이시죠? 아파트 입구가 보였어요. 사람들이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정우진이 단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도 따라 들어갔어요. 그리고 멈췄습니다. 복도였습니다. 각 집 문 앞마다 상자가 놓여 있었어요. 택배 상자였습니다. 많게는 3개, 4개씩. 이 시간에요? 정우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제 저녁에 시킨 것들이에요. 이해가 안 됐어요. 어제 저녁이요? 그러면 오후 11시 전에 주문하면 다음날 새벽 7시 전에 도착합니다. 전국 어디든요. 상자들을 봤습니다. 화장품, 생활용품, 책, 옷. 종류도 다양했어요. 배송기사님들이 새벽에 오십니다. 문 앞에 두고 가시죠. 아침에 일어나면 도착해 있는 겁니다. 뉴욕 제 아파트가 떠올랐습니다. 아마존 프라임 회원이에요. 연회비 140달러를 냅니다. 그래야 이틀 배송이 되거든요. 그것도 대도시 한정이에요. 맨해튼에서 주문하면 이틀 안에 옵니다. 그런데 브루클린 외곽에 사는 제 친구는 사나흘 걸려요. 같은 뉴욕인데도요. 반품하려면 직접 드롭오프 포인트까지 가야 합니다. 차 몰고 20분. 상자 들고 가서 직원한테 전달하고 영수증 받아야 해요. 한국은 어떻게 합니까? 반품.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집 앞에 놔두시면 수거해 가요.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문마다 상자가 있었어요. 정우진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1년에 받는 택배가 몇 개인지 아세요? 몰랐어요. 40억 개입니다. 인구가 5천만이에요. 한 사람당 1년에 80개예요. 계산했습니다. 미국은 인구 3억 3천만 명이 연간 약 160억 개. 1인당 약 50개. 한국이 미국보다 많았습니다. 전국 단위 새벽 배송을 상용화한 나라가 세계에서 한국밖에 없습니다. 아마존이 일부 도시에서 당일 배송을 시작한 게 불과 몇 년 전이에요. 전국은 아직 못해요. 미국은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시장입니다. 아마존 본사가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 그 미국도 전국 단위 새벽 배송은 못 만들었습니다. 한국은 만들었어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들어와 노트를 펼쳤어요. 받아 적었습니다. 세계 최초, 세계 유일, 그리고 처음으로 느낌표를 썼습니다. 펜 끝에 힘이 들어갔어요. 느낌표를 하나 더 찍었습니다. 40년 동안 숫자만 받아 적었습니다. 감정은 빼고요. 그런데 지금 제 손이 느낌표를 찍고 있었어요. 반도체 브리핑 때 손이 떨렸습니다. 노트에 느낌표를 쓴 건 지금이에요. 뭔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제 안에서 노트에 적었습니다. 미국도 못 만든 것을 한국은 이미 쓰고 있다. 이런 나라는 지구상에 단 하나입니다. 창밖을 봤어요. 밤인데도 도로에 차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 차들 중 몇 대는 택배 트럭이겠죠.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주문을 싣고 달리고 있을 겁니다. 촘촘한 도로망, 전국을 연결하는 물류망, 밤새 달리는 트럭들. 이게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겠죠. 수십 년 동안 누군가들이 쌓아온 겁니다. 새벽같이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시던 분들. 그분들이 깔아놓은 길 위에서 이 나라 사람들은 밤 11시에 주문하고 아침에 받습니다. 노트를 덮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우진이 차키를 돌렸습니다. 오늘은 어디 갑니까? 넷플릭스 한국 콘텐츠 팀이요. 가는 곳을 묻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이 나라에서 뭘 보든 예상을 뒤엎을 테니까요. 이미 3번 틀렸으니까요. 넷플릭스 한국 콘텐츠 팀 사무실이었습니다. 벽에 큰 세계 지도가 걸려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지도 전체가 거의 빨갛게 칠해져 있었어요. 뭡니까 저건? 한국 드라마 시청 국가들입니다. 거의 전 세계였어요. 미국, 유럽, 남미, 아프리카, 중동. 빨갛지 않은 곳을 찾기가 더 어려웠습니다. 담당자가 화면을 켰습니다.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오징어 게임 시즌2와 시즌3 누적 시청 수입니다. 3억 3천만 회를 넘었어요. 비영어권 드라마 역대 1위입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받아 적기 시작했어요. 자막을 읽으면서 봤다는 겁니까? 네. 한국어를 모르는 사람들이 자막을 읽으면서 봤습니다. 그런데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본 외국어 드라마가 됐어요. 헐리우드 영화는 영어로 만들어집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영어를 배우니까요. 언어 장벽이 낮죠. 그런데 한국 드라마는 한국어로 만들어집니다. 자막 없이는 볼 수 없어요. 그런데도 3억 3천만 명이 봤다는 겁니까? 2025년 한 해 동안 넷플릭스 글로벌 탑10에 이름 올린 한국 드라마가 몇 편인지 아십니까? 몰랐습니다. 17편입니다. 전 세계 콘텐츠가 다 올라와 있는 넷플릭스에서요. 한국 드라마가 그중 17편이나 탑10에 들어갔다고요.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2023년 전 세계 음반 판매량 1위가 세븐틴이었어요. 2위가 스트레이키즈였고요. 고개를 들었습니다. 테일러 스위프트는요? 밀렸습니다. 테일러 스위프트, 비욘세. 미국 슈퍼스타들을 제치고 한국 아이돌이 1위와 2위를 차지했다는 겁니다. 담당자가 계속 말했어요. 2020년 기생충이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았습니다. 비영어권 영화 최초였죠. 2025년엔 미국 타임즈가 최고의 드라마 1위로 폭삭 소아수다를 선정했어요. 폭삭 소아수다요? 제주도 사투리입니다. 제목이요. 제주도 사투리가 제목인 드라마를 미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시사지가 올해 최고라고 뽑았다는 겁니까? 노트에 받아 적었습니다. 그런데 손이 빨라졌어요. 의심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확인하려는 게 아니라 기록하려고 적고 있었어요.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이 12년 만에 13배 증가했습니다. 현재 1780만 명이에요. 화면에 통계가 떴습니다. 프랑스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 600명이 한국어 수업을 신청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프랑스요. 자국어 자부심이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 아닙니까? 프랑스 사람들은 영어를 할 줄 알아도 일부러 프랑스어만 쓰는 걸로 유명하죠. 그 프랑스에서 600명의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겠다고 손을 들었다는 겁니다. 브리핑이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나갔어요. 저는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콘텐츠는 원래 미국의 영역이었습니다. 헐리우드, 브로드웨이, 빌보드. 전 세계가 미국 영화를 보고 미국 음악을 듣고 미국 드라마를 봤어요. 그 영역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인구 5천만 명의 나라가 만든 드라마를 전 세계 3억 명이 자막을 읽으면서 봤어요. 한국 아이돌이 미국 슈퍼스타를 제치고 음반 판매 1위를 했습니다. 이런 나라는 지구상에 단 하나입니다.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들어와 휴대폰을 꺼냈어요. 뉴욕 시각으로 새벽이었지만 전화를 걸었습니다. 톰이 받았어요. 목소리가 잠에 덜 깬 것 같았습니다. 사라. 지금 몇 시인데? 톰, 숫자 좀 확인해 줄래요? 뭐? 오징어 게임 시즌2와 3 누적 시청 수. 3억 3천만 회 맞아요? 톰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사라, 과장하는 거 아니야? 내가 감정에 휘둘리는 건 처음 보는데. 톰, 숫자를 봐요. 내가 지어낸 게 하나도 없어요. 사라 베넷이 흥분하다니. 40년 만에 처음이네.
확인만 해줘요. 톰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기다려.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잠시 후 톰이 말했습니다. 맞아. 3억 3천만. 비영어권 1위도 맞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서울 야경이 보였습니다. 문득 생각났습니다. 저 드라마들 안에 뭐가 있길래 전 세계가 자막을 읽으면서 보는 걸까? 부모가 자식 위해 희생하는 마음, 어려울 때 서로 손 내미는 정, 포기하지 않는 끈기. 미국 드라마엔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그게 3억 명을 울린 거겠죠. 노트를 펼쳤습니다. 오늘 받아 적은 숫자들을 다시 봤어요. 3억 3천만, 17편, 1780만. 40년 동안 숫자를 봐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본 숫자들은 전부 설명이 됐어요. 이유가 있었거든요. 자원이 있거나, 인구가 많거나, 역사가 길거나. 이 나라는 그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나왔어요. 다음 날 아침 정우진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식당 갑니다. 식당이요? 네. 젓가락 이야기 해드린다고 했잖아요.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묻지 않았어요. 어차피 가면 알게 될 테니까요. 식당이었습니다. 한국 전통 음식점이라고 했어요.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반찬이 나왔죠. 여러 개의 작은 접시들이었어요. 정우진이 젓가락을 건넸습니다. 쇠로 만든 젓가락이었어요. 무거웠습니다. 나무 젓가락보다 훨씬 무거웠어요. 옆 테이블을 봤습니다. 한국인 가족이 앉아 있었어요. 할머니부터 아이까지 모두 쇠젓가락으로 반찬을 집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콩 하나를 집었어요. 미끄러운 콩을 쇠젓가락으로 집어서 입에 넣었습니다. 당연하다는 듯이요. 저거 어렵지 않습니까? 정우진이 웃었습니다. 어려워요. 외국인들이 한국 와서 제일 힘들어하는 게 쇠젓가락이에요. 왜 쇠로 만듭니까? 나무가 훨씬 쉬울 텐데. 연구가 있습니다. 쇠젓가락질이 소근육과 두뇌 발달에 영향을 준다고요. 흘려들었습니다. 그냥 문화의 차이겠거니 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차를 탔습니다. 정우진이 운전하면서 말했어요. PISA라고 들어보셨어요? 국제학업성 취도평가요. 알죠. 한국이 계속 수학과학 분야에서 OECD 최상위권입니다. 노트를 꺼냈습니다. 국제수학올림피아드 누적 성적 세계 3위권이에요. 수학 노벨상이라 불리는 필즈상도 한국인이 받았고요. 받아 적었습니다. 실리콘밸리 가보신 적 있으세요? 당연하죠. 여러 번 취재했습니다. 거기 한국인 엔지니어 비율 아세요? 몰랐어요. 정우진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검색해서 보여줬어요. 인구 대비로 따지면 한국인 엔지니어 비율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인구 5천만 명인 나라치고는요. 카이스트, 포스텍, 한국과학기술대학들이 세계 대학 순위에서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10년 전만 해도 100위권 밖이었는데 지금은 상위권입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학원 간판들이 보였어요. 수학, 영어, 과학. 빽빽했습니다. 인구 대비 이공계 박사 배출수가 세계 최상위권이에요. 숫자를 받아 적었습니다. 그런데 손이 멈췄어요. 쇠젓가락, PISA, 수학올림피아드, 실리콘밸리.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반도체, 세계 AI를 돌리는 칩을 만드는 나라. 물류, 미국도 못 만든 시스템을 가진 나라. 콘텐츠, 전 세계가 자막 읽으며 보는 드라마를 만드는 나라. 이 모든 것의 시작이 여기 있었습니다. 사람. 정우진이 말했습니다. 석유가 없으니까 사람을 팠죠. 그 문장을 노트에 받아 적었어요. 밑줄을 그었습니다. 40년 동안 많은 나라를 취재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를 팠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금과 다이아몬드를 팠습니다. 호주는 철광석을 팠죠. 한국은 사람을 팠습니다. 자원이 없으니까 교육에 투자했어요. 부모들이 자식을 학원에 보냈고, 대학에 보냈고, 해외 유학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키운 사람들이 반도체를 만들었어요. 드라마를 만들었고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노트를 덮었습니다. 제 편견이 틀렸습니다. 처음엔 냉소했어요. 한국이 세계 1위가 가장 많은 나라라는 말에 웃었습니다. 반도체 브리핑 때는 의심했죠.
숫자를 다시 확인했어요. 물류 시스템을 보고 놀랐습니다. 노트에 느낌표를 썼죠. 콘텐츠 통계를 보고 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지금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는 진짜였어요. 석유도 없고 자원도 없고 땅덩이도 작은 나라가 사람을 자원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세계를 바꾸고 있었어요. 창밖에 학원 간판들이 다시 보였습니다. 손자 학원 보내느라 새벽에 깨우셨던 분들이 있겠죠. 등록금 때문에 허리 2번 못 피셨던 분들도 계셨을 겁니다. 그 교육열이 지금 실리콘밸리를 움직이고 세계 수학 올림피아드 시상대에 태극기를 올리고 있는 거였어요. 이런 나라는 지구상에 단 하나입니다. 정우진이 차를 세웠습니다. 내일은 시장 가시죠. 시장이요? 네. 편의점도 들르고요. 또 무슨 걸 보여줄 건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뭘 보여주든 제 예상을 뒤엎을 거라는 것. 이미 4번 틀렸으니까요. 편의점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멈췄습니다.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그런데 한국어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여기저기서 외국어가 들렸어요. 쇼핑 바구니를 든 젊은 여성이 과자 코너에서 상자를 집어들었습니다. 하나, 둘, 셋. 바구니가 금방 찼어요. 옆에서 남자가 라면을 담고 있었습니다. 신라면, 불닭볶음면. 한 움큼씩 담았어요. 화장품 코너로 갔습니다. 더 놀라웠어요. 젊은 여성 2명이 팩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프랑스어로 대화하고 있었어요. 한 명이 상자를 집어들더니 뒤를 확인했습니다. 성분표를 보는 것 같았어요. 여기가 면세점입니까? 정우진이 웃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동네 편의점이에요. 계산대에 줄이 길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었어요. 손에 든 것들을 보니 전부 한국 제품이었습니다. 마스크팩, 선크림, 립밤, 과자, 라면. 계산이 끝난 한 여성이 쇼핑백을 들고 나갔어요. 무거워 보였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미국 수입 화장품 1위가 한국산이라는 거 아세요? 고개를 들었습니다. 프랑스가 아니고요. 프랑스를 역전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요. 정우진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BBC 보도였어요. 현대 화장품의 발상지인 프랑스를 제치고 한국이 미국 시장 1위에 올랐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기사를 읽었습니다. 2023년 한국 화장품 수출이 114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세계 수출 순위 2위예요. 프랑스 바로 다음입니다. 샤넬을 떠올렸습니다. 디올, 랑콤.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프랑스 명품 브랜드들이에요. 전 세계 여성들이 동경하는 이름들이죠. 그 프랑스를 한국이 미국 땅에서 이겼다는 겁니까? 어떻게요? 정우진이 설명했습니다. 드라마를 보면서 배우 피부가 어떻게 저렇게 좋냐고 관심을 가진 외국인들이 한국 화장품을 찾기 시작했어요. 오징어 게임을 보고 케이팝을 듣고 한국 드라마에 빠진 젊은이들이 한국 배우들의 피부 비결이 궁금해진 거죠. 어제 본 넷플릭스 세계 지도가 떠올랐습니다. 빨갛게 칠해진 그 지도요. 문화가 제품을 끌고 간 겁니다. 노트에 받아 적었습니다. 틱톡에서, 유튜브에서 한국 화장품 리뷰 영상이 수억 회 조회돼요. 한국 화장품을 쓰는 게 세련된 거, 최신 트렌드를 아는 거로 통하게 됐습니다. 속도는요? 속도가 다릅니다. 정우진이 말했어요. 샤넬이 신제품 하나 내놓는데 수년이 걸려요. 브랜드 가치를 지키려면 신중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한국 화장품 회사들은 소비자 반응을 보고 몇 달 안에 새 제품을 냅니다. 트렌드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만드는 속도예요. 차를 탔습니다. 시장으로 향했어요. 재래시장이었습니다. 좁은 골목에 가게들이 빼곡했어요. 채소, 과일, 생선, 고기.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정우진이 한 가게 앞에 멈춰 섰습니다. 김이었어요. 까만 종이 같은 게 비닐에 포장되어 쌓여 있었습니다. 조미김 세계 시장 점유율이 약 70%입니다. 120여 개국에 수출해요. 계산했습니다. 세계에서 팔리는 김열장 중 7장이 한국산이라는 거네요. 미국 월마트 선반에 한국 김이 깔려 있습니다. 파리마트에도요. 방콕 편의점에도요. 미국 아이들이 학교 도시락에 과자 대신 김을 넣어달라고 한답니다. 라면 코너로 갔습니다. 라면 수출이 15억 달러예요.
우리 돈으로 2조 원이 넘습니다. 박스가 쌓여 있었어요. 신라면, 불닭볶음면, 진라면. 유튜브에서 외국 청년들이 불닭볶음면을 먹으면서 이마에 땀이 줄줄 흐르는 영상 보셨습니까? 매워서 눈물 흘리면서도 젓가락을 못 놓아요. 그 영상들이 수억 회 넘게 조회됩니다. 정우진이 휴대폰을 또 꺼냈습니다. 전 세계 한식당 수가 10년 새 2배가 됐어요. 김치, 떡볶이, 막걸리. 한국 음식 전체가 세계 무대에 오르고 있습니다. 노트를 펼쳤습니다. 받아 적었어요. 그런데 손이 달랐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은 의심하면서 적었어요. 확인하려고 적었죠.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의심하지 않고 있었어요.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시장을 나왔습니다. 차에 올라탔어요. 문득 생각났습니다. 어머니들이 아침마다 도시락에 싸주시던 그 김. 지금 미국 학교에서 아이들이 그걸 먹고 있는 거예요. 딸들 화장대 위에 놓인 그 작은 병. 100년 역사의 샤넬을 미국 시장에서 이기고 있는 겁니다. 일상이 수출품이 된 나라. 이런 나라는 지구상에 단 하나입니다. 노트를 봤습니다. 왼쪽 여백에 써두었던 물음표들이 보였어요. 펜을 들었습니다. 그 물음표들을 하나하나 지웠어요. 천천히요. 첫날 밤 적었던 물음표. 어떻게? 반도체 브리핑 후 적었던 물음표. 정말? 택배 복도를 보고 적었던 물음표. 왜? 다 지웠습니다. 이제 확인이 아니었습니다. 기록이었어요. 정우진이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내일은 좀 다른 걸 보여드릴게요. 뭔데요? 이 나라가 총을 파는 나라가 됐거든요. 총이요?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었던 나라가 이제 무기를 판다는 겁니까? 노트를 덮었습니다. 40년 동안 숫자를 보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건 숫자만이 아니었어요. 숫자 뒤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망산 전시장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섰어요. 그리고 압도당했습니다. 거대한 철 덩어리가 눈앞에 있었어요. 바퀴가 8개 달린 장갑차 같았는데 위에 길고 굵은 포신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K9 자주포입니다. 정우진이 말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서 올려다봤어요. 높이가 3m는 넘어 보였습니다. 자주포라는 게 뭡니까? 스스로 움직이면서 포를 쏘는 장갑차예요. 시속 60km로 달릴 수 있고 사거리가 50km가 넘습니다. 손으로 차체를 만졌습니다. 차가웠어요. 지금 이게 유럽 한복판 폴란드 벌판을 달리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다가와서 자료를 건넸어요. 세계 155mm 자주포 시장 점유율 52%입니다. K9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자주포예요. 노트를 펼치고 받아 적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11개국이 운용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핀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호주, 이집트, 인도. 누적 1,700문이 넘었어요. 담당자가 덧붙였습니다. 팔 물건이 없어서 공장을 밤새 돌리고 있습니다. 고개를 들며 물었어요. 없어서요? 주문이 너무 많아요. 만드는 속도가 못 따라갑니다. 담당자가 화면을 켰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중동에서 벌어졌습니다. 영상이 재생됐어요. 밤하늘에 뭔가가 날아오고 있었고 불빛들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2026년 3월 이란이 UAE에 탄도미사일과 드론을 쏟아부었습니다. 화면이 바뀌면서 요격 장면이 나왔어요. UAE에 배치된 천공투 2개 포대가 60여 발을 발사했습니다. 불빛들이 하늘에서 터졌어요. 요격률 96%. 펜을 멈추고 물었습니다. 96%요? 네. 미국 패트리어트조차 달성하기 어려운 수치입니다. 그런데 가격은 패트리어트의 3분의 1이에요. 담당자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이란이 쏜 탄도미사일이 174발이었어요. 그중 161발을 격추했습니다. 드론은 689대 중 645대를 떨어뜨렸고요. 숫자를 받아 적는 손이 빨랐습니다. 실전이 끝나자 줄을 섰습니다. 누가요? 사우디, 이라크, 카타르. 사우디는 약 4조 2,500억 원 계약을 확정했어요. 이라크는 약 3조 9천억 원입니다. 계산해봤습니다. 합의 8조 원이 넘었어요. K방산 빅4가 이미 계약 마치고 납품 기다리는 물량이 100조 원 넘었습니다.
2026년 연간 방산 수출 예상액이 약 24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2조 원이에요. 전년 대비 2배 반입니다. 무기를 사기만 하던 나라가 이제 파는 나라가 됐어요. 그것도 세계가 줄 서서 사가는 무기를요. 화면이 또 바뀌었습니다. 글로벌 파이어 파워라고 아십니까? 전 세계 군사력을 매년 평가하는 기관이에요. 알고 있습니다. 2026년 기준 대한민국이 세계 5위입니다. 순위가 화면에 떴어요. 1위 미국, 2위 러시아, 3위 중국, 4위 인도, 5위 대한민국. 상위 4나라를 보십시오. 화면을 봤습니다. 전부 핵보유국입니다. 그제야 알았어요. 한국만 핵무기가 없습니다. 핵무기 하나 없이 세계 5위를 달성한 겁니다. 이런 나라는 지구상에 단 하나입니다. 담당자가 마지막 자료를 꺼냈습니다. 원전 이야기도 드려야겠네요. 원자력 발전소요? 네. 유럽 한가운데 있는 체코라는 나라가 원전을 새로 짓겠다고 했습니다. 입찰에 프랑스가 나왔어요. 프랑스요. 원자력의 원조라 불리는 나라 아닙니까? 한국과 프랑스가 맞붙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한국이 이겼습니까? 네. 체코 정부가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계약 규모 24조에서 26조 원이에요. 프랑스를 자기 안방에서 꺾었다는 겁니다. 전시장을 나왔습니다. 차에 올라타서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문득 생각났습니다. 훈련소에 처음 들어가던 날, 면회날 여위어서 나오던 얼굴들. 힘들었을 거예요. 겨울에 춥고 여름에 덥고 집이 그립고. 그 아들들이 복무한 군대가 지금 핵무기 하나 없이 세계 5위입니다.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었던 나라가 이제 세계에 무기를 팔고 있어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사라. 또. 톰, 기사 제목 바꿔야 할 것 같아. 왜? 이건 1위 목록이 아니야. 톰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럼 뭔데? 기적의 기록이야. 톰이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얼마나 더 있어? 마지막 날이야. 그런데 아직 제일 중요한 걸 못 썼어. 뭐? 이 모든 것의 답.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40년 동안 숫자만 봤습니다.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그런데 지금 제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노트에 느낌표를 찍고 있었고 편집장에게 기적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었습니다. 사라 베넷이 감정에 휘둘리고 있었어요. 아니, 휘둘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숫자가 저를 설득한 겁니다.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마지막 밤이었어요. 방에 들어와 노트를 처음부터 다시 펼쳤습니다. 일주일 동안 채운 숫자들을 천천히 넘기며 봤어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을 적었습니다. 도대체 이 나라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마지막 날 밤이었습니다. 호텔방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노트를 처음부터 다시 펼쳤습니다. 일주일 동안 채운 숫자들이 있었어요. 페이지를 넘기며 하나하나 다시 봤습니다. 67달러, 90%, 3억 3천만, 세계 5위.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적어둔 질문. 도대체 이 나라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자료를 뒤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1997년 기록을 찾았습니다. IMF 외환위기. 나라가 부도 직전까지 갔던 사건이었어요. 저도 그때 취재했습니다. 뉴욕에서 본 한국 경제 붕괴 뉴스들. 금융 전문가들은 모두 말했어요. 한국은 끝났다고. 그런데 그 다음 기록이 놀라웠습니다. 금 모으기 운동. 국민들이 금을 들고 은행 앞에 줄을 섰다는 내용이었어요. 결혼반지, 돌반지, 어머니가 평생 끼고 다니시던 금반지. 참여 인원 350만 명. 모인 금 225톤. 사진이 있었습니다. 은행 앞에 줄 선 사람들. 손에 든 작은 봉투들. 그 안에 금반지가 들어있었을 거예요. 펜을 들었다가 내려놨습니다. 다시 들었다가 또 내려놨어요. 40년 동안 숫자만 봤습니다. 냉정하게요. 그런데 지금 이 사진 앞에서 숫자가 보이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자기가 가진 것을 내어놓은 사람들. 평생 끼고 다니던 반지를 뺏어 들고 나온 사람들. 어느 나라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료를 더 찾았습니다. 한국은 IMF를 불과 3년 만에 조기 졸업했어요.
예상보다 훨씬 빠른 시간이었습니다. 세계은행도 놀랐다는 기록이 있었어요. 위기가 이 나라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노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로 돌아갔어요. 첫날 밤 적었던 그 문장들. 영국 150년, 미국 100년, 일본 80년, 한국 40년. 그 40년의 정체가 여기 있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논밭에 나가 허리 한번 못 피신 분들. 쇳물 냄새 맡으며 용접 불꽃 튀기던 분들. 자녀 등록금 위해 밤새 일하신 분들. 나라가 어려울 때 금반지 뺏어 들고 나오신 분들. 그분들이 이 나라를 여기까지 데려온 겁니다. 그 주인공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입니다. 노트북에 손을 올렸습니다. 마지막 기사를 쓸 시간이었어요. 40년 경력의 마지막 기사.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나는 40년 동안 세계 경제를 취재했다. 금융위기, 산업붕괴, 기업 스캔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신념으로 살아왔다. 손을 멈췄습니다. 다음 문장을 생각했어요. 그런데 가장 놀라운 나라는 내가 마지막으로 간 나라였다. 계속 썼습니다. 1953년 1인당 소득 67달러. 아프리카 최빈국보다 가난했던 나라. 전쟁으로 모든 것이 잿더미가 된 나라. 석유도 자원도 없던 나라. 지금 수출 세계 6위다. 전 세계 AI가 한국산 반도체 위에서 돌아간다. 3억 명이 한국 드라마를 자막 보며 운다. 프랑스를 제치고 미국 화장품 시장 1위에 올랐다. 핵무기 없이 군사력 세계 5위다. 그리고 1997년 나라가 무너질 뻔했을 때 350만 명이 금반지를 들고 은행 앞에 줄을 섰다. 타이핑을 멈췄습니다. 세계은행 보고서를 다시 열었어요. 마지막 문장을 찾았습니다. 한국의 도약은 단순한 경제성장이 아니라 국가의 운명을 바꾼 사건이다. 그 문장을 기사에 옮겨 적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썼어요. 그 사건의 주인공이 누구냐고. 지금 이 기사를 읽고 있는 당신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다.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서울 야경이 마지막으로 보였습니다. 내일이면 뉴욕으로 돌아갑니다. 은퇴하고요. 40년 경력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후회는 없었어요. 마지막 취재를 이 나라에서 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노트를 덮었습니다. 가방에 넣었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40년 동안 숫자만 믿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번 일주일 동안 배운 게 있습니다. 숫자 뒤에는 항상 사람이 있다는 것. 그리고 어떤 숫자는 기적으로만 설명할 수 있다는 것. 대한민국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이런 나라는 지구상에 단 하나입니다.